야당의 시간. 원래 국정감사는 정부 여당과 야당의 공수가 바뀌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어제 국정 첫날에 아무래도 야당한텐 시간이 없어 보였습니다.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당과 실랑이만 벌이다가 야당의 시간만 허비해버렸습니다. 파행과 정회, 고성과 사과는 국민이 기대했던 21대 국회 첫 국감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국감 기간은 19일. 야당다운 야당의 시간을 기대합니다. 오늘의 킹슈맨 시작합니다. 네, 10월 8일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 킹슈맨에 새로운 요원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객관적 정치 여론조사의 기준점, 그리고 아무 방송에나 출연 안 해준다는 이분, 네, 바로 박지용 요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프로필처럼 한번 소개해드려 봤는데,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처음 킹슈맨 나와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저랑 별로 안 어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깔끔하고 좀 세련된 분들만 모이는 것 같은데 저랑 좀 분위기상 안 어울릴 것 같은데 뭐 뉴스공장 진행했던 송 작가가 연락이 와서 일단 의리상 한번 나와봤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주어진 시간만큼은 처음이네요. 예. 아니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지금 분위기는 굉장히 반가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호감으로 우리 대표님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본인에 대한 지지도 조사는 혹시 해보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앞으로 자주 나와주세요. 네, 킹슈맨 지지도는 높습니다. 네. 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어제 시작됐습니다. 자, 26일까지 20날 동안 진행되는데요. 첫날부터 다양한 쟁점이 오고 갔습니다. 일단 오늘의 이슈맵에서 다뤄볼 생각인데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어제 외통위, 법사위, 국방위 등 13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맵에선 21대 국정감사 첫날을 되짚어보는 키워드들을 여러 개 뽑아봤는데요. 자, 강경화 거듭 사과, 북한 엘리트 외교관 망명, 증인 채택 입씨름, 공무원 피살 논쟁, 알고리즘 조작 등입니다. 자, 이 중에서 킹슈맨이 꼽은 첫 번째 키워드는 강경화 거듭 사과입니다. 국감 전에도 연일 보도된 강경화 장관 남편의 미국행을 두고 여야의 비판적 의견들이 거셌습니다. 일단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국정감사 첫 시작은 외교통일위원회였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남편의 미국 여행에 대한 사과로 국정감사 업무 보고를 시작했는데요. 해당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근데 오래전에 계획됐으면 이미 오래전에 이 상황이 이러니까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만료를 했어야 되지 않나요? 만료를 했는데 실패한 건가요? 예, 제가 이거 개인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뭐합니다만, 제가 말린다고 말려질 사람이 아니고요. 특히 우리 국민들께서 이 굉장히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이 위축이 되신 어려운 심리를 갖고 계신 그런 상황에서 이런 무리를 일으킨 데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강경화 장관 남편 이일병 씨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강경화 장관이 임명되는 인사청문회부터 시작이 됐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거제도에 무슨 호화 별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논란도 있었고 기획부동산을 했었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당시 이제 기획부동산에 대해서 네티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판매가 불가능한 땅을 속여서 판매하려고 만드는 것이 기획부동산인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고 호화별장이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모 포털 사이트의 로드뷰를 확인해 본 결과 컨테이너 3동 정도를 연결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호화별장으로 볼 수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언론이 지금과 언론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장관의 흠집내기, 더 나아가서 장관을 데리고 있는 청와대의 흠집내기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이걸 더 확산시킬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네. 또 강경화 장관이 우리 부부는 재산 관리는 각자 알아서 한다. 나는 친정만 챙긴다라는 발언을 해서 주부들의 열광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라는 이야기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연평도 공무원 피격 사건 대응에 외교부의 역할이 없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청와대가 소집한 긴급 관계장관 회의에서 외교부가 빠지는 등 이 존재감이 없었다는 건데요. 강 장관은 문제를 제기해 바로잡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발언 들어보시죠. 문제 제기를 누구에게 했습니까? 예, 제가 직접 했습니다. 누가 안보실장에게 했습니까? 예, 안보상임위에서 했습니다. 네, 이런 외교부 패싱 논란, 이건 사실은 강경화 장관도 문제 제기했고요. 이런 문제 제기는 말린다고 말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죠. 자, 강경화 장관, 최초의 여성 외교부 장관이고 세련된 행사 소화력으로 현 정부 이미지 쇄신에 최초에 많이 기여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다주택 논란도 있고 조직 기관 해이 등 크고 작은 문제로 오히려 정권에 부담이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렇습니까, 박시영 의원? 일단 강 장관은 유리천장을 깬 상징성이 좀 큰 인물이었죠.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 인사 철학을 좀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신뢰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잘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는 어떤 스타일인데요. 저는 오히려 지금 이제 강 장관에 대해 원래 이제 신뢰가 좀 두터웠고요. 네. 이번 남편 논란을 보면서 오히려 끝까지 임기 끝날 때까지 데려가겠구나라고 저는 어떤 짐작을 했습니다. 일단 강경화 장관의 외교가 안에서의 별명이 K5잖아요. 네, 정권과 임기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자, 연결되는 이슈가 있는데요. 두 번째 연관 키워드입니다. 북한 엘리트 외교관 망명입니다. 자, 어제 북한 조성길 전 주 이탈리아 대사 대리가 1년여 전에 자발적으로 한국에 입국했다는 국회 정보위원장이 공식 확인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일단 오창성 의원이 전해주시죠. 네, 지난해 7월에 한국에 입국했다라는 것이 이제 공식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이유는 본인 스스로가 알려지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일단 조성길 대사 대리 같은 경우는 북한 내부에서도 엘리트 집안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장인어른까지 모두 엘리트 출신이고 본인 역시나 그 엘리트 길을 걸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보통은 이제 대사공사 참사 그리고 1급부터 3급까지 서기관으로 이제 대사관이 구성이 되는데 북한 제외공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굉장히 허술하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부족한 인력도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 있는데 2017년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문정남 주 이탈리아 대사가 임명되자마자 북한 제재로 인해서 추방이 됐습니다. 그 대사가 추방이 되면서 이 조성길 대사가 흔히 말하는 직무 대리를 할 수 있는 대사 자리로 있었는데 아무래도 원래 있었던 문정남 대사가 사라지면서 본인이 떠맡았던 이 업무에 대한 과중함이 좀 컸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명품의 나라다 보니까 북한 본국의 명품이라든지 사치품, 술 또는 상납금을 주로 담당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야당에서는요, 왜 구태여 지금 시점에서 이 사실이 알려졌느냐. 그러니까 망명 시점과 지금 사실 1년여의 차이가 있는데 시점에 대한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야당은 북한의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 등 각종 악재에 몰린 정부와 여당이 국면 전환용으로 흘린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입니다. 국감 현장에서도 언급이 됐었는데요. 해당 발언 듣고 오시죠. 전형적인 정부 당국이 언론에 리크해서 사실상 정부 당국, 우리 정부 당국이 의도적으로 공개를 한 셈이 되었거든요. 저도 뭐 기사를 보고 좀 놀랐습니다만 그 경위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아는 바가 없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사실 정부 당국이 국면 전환용으로 흘린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이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했는데 중요한 거는 가장 먼저 알려진 시점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SNS였습니다. 본인 스스로 SNS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문의가 많아서 알려드립니다. 조성길 전 대사는 작년 7월
한국에 입국해서 당국이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성길 전 대사의 아내가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수차례 남겼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에 올 때 당시에는 이제 입국 신청서를 정확히 작성을 하고 한국으로 이제 들어간다는 것을 인지하고 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쯤에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조성길 전 대사대리가 누구냐 이게 궁금하실 텐데 일단 황장엽 비서는 기억하실 겁니다. 1997년도에 망명했고 당시까지만 해도 한국에 망명한 가장 고위급 인사였죠. 그 이후에 가장 최고위급 인사로 알려져 있는데 북한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고 알려져 있죠. 네, 제가 이번에 이 궁금한 프로필을 좀 약식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하시죠. 이름 조성길, 평양 외국어대학 졸업, 이탈리아어와 프랑스어 등 4개 국어에 능통한 엘리트 외교관이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본부대사, 장인은 태국대사로 외교관 집안이고요. 일명 북한의 금수저. 젊은 나이에 이태리 대사관으로 임명이 됐는데요. 북한에서 주 이탈리아 대사관에 배치되는 이들은 북한 외무성에서도 실력을 인정받은 엘리트만 가능하다는 거. 북한은 식량 지원을 다루는 식량 농업기구, 세계 식량 계획본부가 있는 이탈리아를 중요한 요지로 꼽기 때문인데요. 2015년에 이탈리아 대사관 3등 서기관으로 갔다가 1등 서기관으로 승진. 2017년에 북한이 핵실험을 또 하니까 이탈리아가 그냥 대사를 추방. 당시 1등 서기관인 조성길이 대사 대리가 된 것입니다. 2018년 11월 공간에서 부부가 잠시 산책 갔다 온다고 한 이후에 종적을 감춰 제3국에 있지 않나라는 추측만 무성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최고의 엘리트이고 지금 오창석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이탈리아에서 북한 고위층을 위한 명품을 사들일 정도의 중요한 역할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사실 아내와 함께 입국을 했고 여러 가지 것들도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통위 국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다루지 않을 예정이라고도 하던데 그 이유가 좀 있지요? 네, 이제 이 부분을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자신의 SNS에 남겼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북한에 있던 사람이 흔히 말하는 탈북을 했을 경우에 어떤 나라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본국에 남아있는 친척과 가족이 처벌의 수위도 달라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미국이라든지 제3국으로 갔을 때는 그냥 배신자 정도인데 남한으로 왔을 경우에 이제 변절자로 취급을 해서 남아있는 가족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딸 같은 경우도 바로 본국에 송환이 돼서 어떤 상태에 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고 20년직이라고 본인 스스로가 밝혔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조성길 대사가 남한으로 온 것을 확인했고 북한 당국도 이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크게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좋지 않아서 본인 스스로는 이제 이야기를 남기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기류가 아마 국민의힘 정당 내부에서도 흐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특히 대북 이슈, 북한 이슈 관련돼서는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겠죠. 조성길 전 대리대사 역시도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고도 알려져 있던데요. 또 한 가지 부분 중에 하나는 공무원 피격 사건하고요. 그리고 이 대리대사 망명 사건 이런 것들이 시점상으로 연결되어 있는 데다가 우리는 지금 종전선언에 관련된 관심이 높잖아요. 남북관계 관련돼서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한번 짚어주시죠. 박시영 의원. 일단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서는 이제 북이 그 김정은 위원장께서 사과 말씀을 했기 때문에 북 차원에서 이 이슈를 더 키울 것 같지는 않고요. 두 번째는 이 조성길 이 대사대리의 망명은 지금 북한의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 언급을 그동안 안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태영호 공사하고는 태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지낸 거죠. 그리고 이제 부인께서는 계속 지금까지도 북에 돌아가고 싶다. 그리고 딸도 망명을 거부하면서 북쪽으로 갔거든요. 그런 어떤 저간의 상황을 봤을 때 북에서 이 조성길 이 대사대리에 대한 망명권을 이슈로 삼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체제 유지에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싶고요. 그래서 이제 남북 관계 당분간은 좀 냉정적인 상황이 지속이 되겠습니다만 결국 연말쯤에는 뭔가 전환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정은 체제 이후 2011년 집권 이후에 처음 가장 큰 고위급의 망명 사건인데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한 양측 모두가 다 연말에 어떤 이슈를 위해서 조심스럽게 다룰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 추 장관 증인 채택 입씨름입니다. 국감 전부터 불씨로 남았던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자,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국방위원회에서만 무려 7명의 증인 채택을 요구를 했습니다. 모두 추 장관 아들 휴가 관련된 담당자들 또는 관련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최초 제보를 한 현모 병장, 일단은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지원단장, 지역대장, 지원장교, 지원반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두 휴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추 장관의 보좌관이었던 최모 씨, 그리고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된 친형 이래진 씨까지 모두 7명을 현재 요청을 했고,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에서도 모두 한 20명 정도를 요구했었는데 민주당의 거부로 이제 증인 채택은 무산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여당의 입장은 아니 야당, 당신들이 다 이거 고발해놓고 말이야. 지금 이거 다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했는데 사과를 먼저 해야지. 이게 뭐 증인을 요구합니까? 말도 안 되게 이런 입장이고요. 야당에서는 내가 증인 신청했는데 왜 안 받아줘? 이러면 나 국감 못해. 뭐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네. 야, 이 관련된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한 명도 지금 정인 참고인 동의를 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은 과연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 국회 또 국방위원회의 모습인가? 추미애 장관 건에 대해서는 바로 국민의힘이 고발한 사건입니다. 그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네, 법사위와 국방위만이 아닙니다. 사실 보건복지위원회 역시도 출석을 거부한 추 장관 아들 주치의에 대한 동행명령서 발부를 두고 언쟁이 이어졌습니다. 일단 해당 현장까지 보고 오시죠. 정말 기밀 유지에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하면은 답변을 안 하면 될 것을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아니 증인 문제를 전체회의에서 각각을 가지고 어떻게 결정을 내려요? 말도 안 되냐. 간사님끼리 협의하시라고 하고 진행하시죠. 네, 싱크만 들어도 사실 와글와글한데요. 자, 이런 추세라면 국감이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추 장관 아들 문제가 거론될 것 같습니다. 추 장관 국감 이렇게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상임위 여러 군데서 다루는 건 사실입니다. 국방이나 뭐 외교통상위, 보건복지 모두 뭐 다루고는 있는데 검찰 수사 결과 이제 무혐의가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이 이슈를 계속 끌고 가는 거에 대해서는 좀 식상해야 하지 않을까. 흥미가 좀 반감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히려 야권에도 약점이 좀 있습니다. 박덕흠, 국감이 되지 않을까 이 이야기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고요. 또 윤석열 총장의 장모의 의혹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미애 국감으로 갈 것 같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양쪽 모두가 다 사실은 그 이슈들이 있으니까 이건 정쟁보다는 정책으로 다뤄야 될 이슈들. 국감은 그런 이슈에 집중해 주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연관 키워드는 공무원 피살 논쟁입니다. 이건 역시 증인 채택으로 공방이 있었는데요. 피살된 공무원 아들 그리고 유족인 이래진 씨를 놓고 증인 채택 관련해서 고성까지 오갔습니다. 공무원 피살 사건 문제도 지금 그 아들의 이 손편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구구절절한 편지를 통해서 억울한 아버지의 누명을 좀 벗겨달라고 하는데 한 명도 지금 정인 참고인 동의를 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은 한미 간 공동 첩보 자산인 SI에 대해서 노출을 안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속시원히 답을 못 들으실 거 아닙니까? 네, 오찬성 의원. 그러니까 여당이 일단 증인 채택에 반대하는 논리가 있죠. 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감한 군 정보가 모두 노출될 가능성이 있고요. 사실은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이 노출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군 첩보 자산들이 노출되는 것을 일단 미연에 방지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친형 이래진 씨 같은 경우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지금 야당의 입장에서도 결국은 공동 조사를 하자. 정부에게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팩트에 완전히 접근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친형 이래진 씨는 더 많은 정보를 가질 수 없을 겁니다, 현재. 그렇다면 우리 동생은 지금 월북하지 않았다 정도의 주장만 할 수 있는데 이 주장만 되풀이했을 경우에는 국감장이 공전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면 팩트 기반이 아닌 감정에 호소해서 이 국감장이 자칫 정보 교환이 아닌
감정 호소의 장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감정을 받아들여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국정감사에서는 정보 교류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그만하자, 조사를 하지 말자라는 것이 아니라 국방이나 정보를 통해서 비공개로 하자라는 것이 여당의 입장이고, 당연히 군 첩보 자산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모든 것을 노출시키기보다는 결과에 다가가되 이 부분에 대한 과정만큼은 좀 비밀리에 진행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감의 목적은 국민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일 겁니다. 감정을 호소하는 것, 글쎄요, 국감의 역할일까요? 초기 대응에 대해서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월북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던 서울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한번 파장이 큽니다. 일단 해당 장면을 먼저 보고 오시죠. 북한도 그 통신망을 통해서 듣고는 있으니까 우리가 실종자가 있다. 혹시라도 북한이 발견하면 우리 협조를 해라. 우리한테 인계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왜 안 했었어요? 월북 가능성이 낮다, 뭐 없다 이렇게 보고를 받고 평상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북한에 이제 선박이 떠내려오거나 뭐 표류자가 있으면 저희가 구조하듯이 그런 모습으로 구조가 될 걸로 현재 생각을 했었습니다. 군은 사실 가용 가능한 모든 정보 자산을 동원해서 관련 첩보를 적시에 신속하게 수집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시에 보고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실종 신고가 해경에 접수된 당일에 왜 바로 북측의 통신으로 협조를 요청 안 했느냐는 야당 국방위원회 질문에 이 A씨의 월북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서 따로 확인하지 않았다라고 이 서욱 장관은 설명을 했습니다. 서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A씨가 실종된 지 만 하루가 지나고서 북측 해역에서 발견되기까지도 A씨가 단순 실종된 것으로 판단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후 북측 상박이 해당 공무원을 발견한 것과 자진 월북한 정황을 첩보를 종합한 뒤에야 인지할 수 있었다고 거듭 설명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이슈의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알고리즘 조작입니다. 네이버가 자사 쇼핑몰과 동영상 서비스가 검색에 더 많이 노출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 네이버 쇼핑과 동영상에서 이 알고리즘을 조정을 해서 자사 쇼핑몰에게 유리하도록 했었다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쇼핑몰 관련돼서는 265억의 과징금이 붙었었고요. 그리고 동영상을 개편하면서 과징금 또 2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누적 과징금이 267억 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사 상품을 최상단으로 노출을 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고 타사 상품 또는 제휴되지 않은 상품들을 의도적으로 하단에 배치해서 도태되도록 만들었다. 라고 하는 부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 6차례 알고리즘 변경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이해진 GIO라고 하죠. 글로벌 투자 책임자를 데려와서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좀 불발이 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를 참고를 많이 하실 텐데 여기에 조작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서 지금 많은 분들이 충격을 좀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검색하시는 것들이 일단 뉴스 검색을 굉장히 많이 하실 것 같고요. 쇼핑하시면서 제품 검색도 할 것이고 궁금한 사람에 대한 인물 검색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을 텐데 이 모든 것에 조작이 가미될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로 충격적인 이야기 같고요. 정치권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과방위에서는 네이버뿐만 아니고요. 구글의 수수료 논란 이런 것까지 다룰 예정이니까요. 시장 질서 교란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국감도 예의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그런데 기존 국감 현장과 좀 다른 모습이 있었다고 하던데 네, 어떤 부분입니까?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거의 네. 걸맞는 새로운 시도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네. 특히 이제 화상 국감, 외통이나 이제 보건복지, 외통위는 이제 현지 공간들을 가야 하는데요. 해외 나가기 어렵기 때문에 화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질병관리청들이 굉장히 방역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나 이런 어떤 보건복지에서도 화상 국감 시도가 이제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열띠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실 열기가 예전만 못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런가요? 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21대 국정감사, 첫 번째 국정감사죠. 이제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이어진 20일간의 일정을 부끄럽지 않게 기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킹슈맨의 감칠맛 담당, 맛볼수록 더 맛나지는 시사, MC 장원과 오창석의 티키타카 뉴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너희 집 돈다발 찾으면 다 나와입니다. 최근 국세청이 호화 생활을 하는 고액 체납자의 실제 거주지를 수색했는데요. 카메라에 고스란히 이 모습이 담겼다고 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고액 체납자들 어떻게 생활하고 있었는지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그러지 마시라고. 이건 내가 사는 집이 아니고. 당신이 거주하는 거 확인했고요. 경찰관 입회 수색 지탕하겠습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마세요. 하지 마세요. 촬영 중이에요. 촬영 중입니다. 네, 고액 체납을 하고도 굉장히 뻔뻔한 모습이 너무나도 충격적인데요. 예, 고액 체납하신 분들 좀 반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창석 의원 어떻게 좀 반성이 되십니까? 체납할 만큼 이제 세금을 많이 낸 적이 없어가지고요. 일단은 뭐 돈 많이 벌고 호화 생활한다는 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고의로 체납을 한다거나 재산을 은닉하면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이 부분을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고액 체납자들이 근데 한둘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국세청이 발표한 조사 대상자는 모두 812명. 재산을 은닉한 동시에 소비 지출이 많아 호화 생활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체납자들이 우선 선정이 되었는데요. 특히 올해부터는 주민등록 변경 여부, 부동산 거래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악의적인 체납자들을 이전보다 정교하게 가려냈다는 게 이 국세청의 설명이었습니다. 이렇게 빅데이터를 활용해 고액 체납자에게 징수한 세금이 총 얼마입니까, 오창석 의원? 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무려 이 체납 환수한 금액만 1조 5천억 원 정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모두 국고로 환수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비슷한 시기에 비해서 1,916억이 증가했었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체납을 쫓는 이 기술이 훨씬 더 발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국세청에 의하면 이 고액 체납자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는 이 주변 분들, 이 주민분들의 신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중요하게 이 고액 체납을 다시 징수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친 이 신고자들에게는요, 포상금이 최대 2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고액 체납자들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오창석 의원? 네, 일단 재산을 숨기는 등의 악의적으로 행동을 했을 경우에 당연히 고발 조치가 되고요. 이를 알고도 묵인했었던 사람은 방조죄로 같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30일까지 유치장에서 감치할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이 점도 역시나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1년 이상 세금을 악의적으로 내지 않은 사람들 내년부터는 바로 유치장 신세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네, 812명의 악의적인 고액 체납자분들, 추운 겨울 유치장 신세 면하고 싶으시다면 얼른 세금 내시고요. 지금까지 MC 장원과 오창석의 티키타카 뉴스였습니다. 특히 우려가 컸던 대천절 불법 집회가 코로나 재확산을 유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하여 빈틈없이 차단했습니다. 시민들께서도 적지 않은 교통 불편을 감수하며 협조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킹덤 주제는 집권 4년차 문재인 정부 국정 지지율 집중 분석입니다. 자, 추석을 앞두고 주요 언론사들이 일제히 지지율 조사를 발표했었습니다. 일단 그 추석 전 결과부터 말씀 주시죠. 네, 조사 방법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보면 40% 중반대에서 50% 초반대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집권 4년차 치고는 역대 정부 최고의 수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매우 높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사실은 악재가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공무원 피격 사건 또는 추 장관 아들 추가 논란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굳건한 것 이유가 뭡니까? 이게 되게 이제 그 조사들은 추석 직전에 했던 조사들이었거든요. 네. 이제 방역에 대한 성과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코로나 부분에 있어 네. 두 자릿수를 유지했지 않습니까? 추석 네. 직전에. 두 번째로는 이제 선별 지급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수혜를 받은 분들의 이제 긍정적인 평가가 좀 있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아직은 권력형 비리라고 볼 만한 사안이 아직은 터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핵심 지지층의 동요가 좀 적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학습 효과 그리고 이제 촛불시 그런 어떤 영향 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뭐 추미애 장관, 뭐 강경화 장관 이슈가 있습니다만 이건 사실은 정권 차원의 고의적인 비리들이 아니죠. 네. 사실 사실 이런 것들은 게이트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이니까 그러니 지지율에 영향을 덜 주는 것 같은데요. 일단 어쨌든 추석 연휴가 끝나고 첫 대통령 지지율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추석 전과 추석 둘을 비교할 수 있겠다 싶은데요. 지지율 추이를 보면 추석 연휴에 민심이 크게 흔들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싶습니다. 한번 분석해 주시죠. 네, 이번 추석은 여느 때와 좀 달리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이동이 좀 적었지 않습니까? 가족들 만남이 네. 줄어들었기 때문에 크게 이제 요소가 좀 적었고요. 민심이 요동칠 만한. 두 번째는 여야 각자의 아킬레스건들이 있었습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추미애 그리고 공무원 피살 이 두 가지가 좀 악재였고요. 야당 입장에서는 개천절 집회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상당히 높았죠. 또 한 가지는 차기 대권, 미래 권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재명, 이낙연, 이재명 이 두 분이 좀 앞서가 있고 보수 후보가 힘을 못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분들이 양쪽에 다 아킬레스건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크게 민심이 요동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역대 정권과 같은 시기의 지지율을 비교해봐도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여기서 킹덤 퀴즈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한 대통령은 누구일까요? 자, 1번 노태우, 2번 김영삼, 3번 노무현, 4번 이명박, 5번 박근혜. 자, 답변은 오창석 의원께서 해주시죠. 한번 맞춰보시죠. 일단 역대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려면은 그 정권에서 가장 안 좋은 일이 있었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5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임기를 못 채웠기 때문에 지지율을 더 낮기 전에 이제 나가셨거든요. 그래서 5번은 아닐 것 같고 아무래도 정답은 2번 김영삼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IMF가 있었기 때문에 이보다 큰 악재는 이 5명의 대통령 중에 없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번엔 좀 근거가 어느 정도 논리적인 이유로 정답을 유추하셨는데 맞습니다. 정답은 2번 김영삼 전 대통령이 맞습니다. 자, 김영삼 전 대통령은 취임 초 지지율은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 83%로 역대 전형직 대통령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편에 속했는데요.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하면서 단행한 금융실명제, 역사 바로 세우기,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등의 정책이 시민들의 큰 지지를 받았기 때문인데요. 이 국내 사조직이었던 하나회를 해체한 점 또한 이 YS의 공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치 또한 6%로 조사 대상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선진국 진입의 관문격인 OECD에 가입한 지 1년도 채 안 돼 터진 IMF 구제금융 사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임기 말 차남 김현철 씨가 뇌물수수 및 권력 남용 혐의로 체포되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론의 질타를 상당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네, 일단 어떻습니까? 박시영 대표님. 네. 일단 집권 4년차 추정 민심이 고비잖아요. 네. 정권한테는. 그때 네. 보통 대부분 몇몇 징후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어떤 징후가 있고 그 징후에 문재인 정권은 어떻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제 4년차 때 가장 그 악재가 되게 이제 권력형 게이트입니다. 비리. 네. 특히 이제 뭐 친인척 비리라든가. 비근한 예로 이제 최순실 기억나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권력을 사유한 이런 정황들이 드러나면 국민들이 등을 돌립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미래 권력과의 갈등이 있습니다. 현재 권력인 대통령과
차기의 유력 주자와의 갈등. 그것은 근데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 당연히 미래 권력은 차별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굳건한 편이기 때문에 이낙연, 이재명 이런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지금 차별화하고 있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게 이제 여권한테는 호재인 거죠, 사실은. 양쪽이 인과관계인데. 그렇습니다. 양쪽 동전의 운이 없는 앞뒤면과 거군요. 같은 네.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공무원들의 복지 뭐랄까 기강회의가 있고요, 복지부동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눈치 봅니다, 미래 권력에. 근데 지금은 민주당 쪽의 집권 가능성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통제가 가능한 범위 안에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국정과제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국정 성과, 체감하는 성과에 대해서 더 올릴 필요가 있다. 그렇게 충원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성과를 보여주면 그러면 정말 5년 차까지도 굉장히 탄탄한 지지를 유지할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한데요. 여기에 또 다른 변수가 있습니다. 국정감사입니다. 자, 하반기에 국정감사가 있고 이 국정감사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것도 궁금한데 어떨까요? 일단은 국정감사가 되게 아까 이제 모두에서 말씀하셨듯이 야당이 주로 공세적으로 나오는데 여당은 이제 철벽 방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증인 신청을 많이 야당에서 하면 그걸 가능하면 막으려고 하죠. 네, 국감은 야당과 여당의 공수가 바뀌니까요. 처음에 볼 때는 야당이 조금 더 명분의 우위가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런데 지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야당 안에서도 악재가 굉장히 많아요. 또 언론이 드러내지 않았던 사실들이 국감 현장을 통해 새롭게 드러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윤석열 총장의 가족의 문제, 박덕흠 문제, 그다음에 이제 공정경제 3법을 김종인 위원장은 동의했지만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하고 있고요. 또 공수처 문제, 그다음에 이제 이해관계 이해 충돌 방지에 관련된 문제 등등 여권이 야권을 공격할 소재도 꽤 많다 때문에 무승부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국감은 무승부로 예상하신다. 또 다른 변수도 있죠. 일단 추석 즈음이 되면 특히 4년차 추석이 되면 차기 대권 주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는데 각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대표하고 이재명 지사 양강구도 이외엔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도 야당한테는 악재일 텐데 일단 분석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두 분이 워낙 강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지지율을 치고 나갈 공간이 지금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네 가지의 좀 악재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금 후보들의 어떤 자질, 스토리 이런 부분들이 크게 부각시키기 어려운 측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김종인 위원장이 조금 견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혹시 김종인 위원장이 본인이 대권 나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당내 대선 후보 감이 없다. 자꾸 이런 얘기 하시니까요. 세 번째는 윤석열 총장으로 인한 장애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대권 후보로 거론되다 보니까 꽤 지지율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잠룡들이 치고 나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보수 진영의 뭔가 구심체가 지금 안 보입니다. 이게 대권 후보가 됐든 아니든 간에 킹메이커가 됐든 구심체가 있어야 그 사람 이야기를 들을 텐데 지금 그 부분이 잘 안 보인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킹도 없고 킹메이커도 지금 현재는 없는 상태군요. 최근에 굉장히 흥미로운 여론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두 대권 후보자에 대한 호감도 조사였는데요. 저는 좀 궁금한 게 이 지지도 조사와 호감도 조사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지지도는 지금 그야말로 경쟁력을 보여주는 거고요. 호감도는 좋은 느낌을 갖고 있냐, 좋지 않은 느낌을 갖고 있냐라는 측면을 따지기 때문에 이거는 잠재력 지표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호감도가 굉장히 높은 후보는 그만큼 향후에 지지도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잠재력. 이렇게 바라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호감도가 낮은 후보인 경우에는 호감도를 높이는 일에 우선적으로 지지도보다도 호감도를 높이는 쪽에 캠페인을 집중해야 한다. 조언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당분간 이재명, 이낙연 후보 대표 그리고 지사의 그러니까 외연 확장 가능성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요. 호감도 높이기 위해서는 외연을 확장해야 되겠죠?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오히려 중도층과 보수층한테 어필 포인트가 좀 있습니다. 일을 잘한다는 이미지가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당내 비토층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비토층을 좀 무마시키는 비호감도를 낮추는 일에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도층한테 강점이 있을 거라고 이낙연 대표를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좀 품격 있고 안정감 있다 했는데 오히려 중도 보수층한테는 이재명 지사한테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당대표로서 성과를 내서
중도 보수층까지 껴안을 수 있는 그런 확장력이 있음을 보여줘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바라봐야 될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관련돼서 야당의 잠재 후보군 지지율 관련된 얘기 좀 해볼까 싶습니다. 아주 낮아요. 왜 이렇게 치고 나오지 못하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내년 초까지도 치고 나오지 못하면 굉장히 이제 힘들어집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직 대권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자 후보들의 자질을, 스토리를 이렇게 많이 국민들한테 알려내야 하는데 신선한 카드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의 좀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당내에서 후보를 육성하는 쪽으로 좀 분위기를 만들어 가실 필요가 있는데 아직은 그런 조짐이 좀 보이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관련돼서 또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 민주당 호감도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당에 대한 호감도가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이건 이유가 뭡니까? 그동안은 이제 호감도 꽤 높았는데 빠졌죠. 비호감도는 좀 높아지고요. 그만큼 이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여러 사안들의 악재들이 조금씩 쌓인 거예요. 그리고 180석 몰아줬는데 바뀌는 게 뭐야? 이렇게 이제 국민들이 되묻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시기가 얼마 안 지났습니다. 이제 정기국회 하고 있지만 그만큼 여당은 긴장을 해야 하고요.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혁과제라든가 민생과제라든가 중요한 법안에 대해서 반드시 통과를 시켜야 합니다. 결국 정리하면 국민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성과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집권 4년 차 문재인 정부의 국정 지지율을 집중 분석해봤습니다. 자, 어쩌면 레임덕 없는 최초의 대통령이 탄생할지도 모르겠다는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까지 박시영 의원, 오창석 의원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치본부 투강스 시간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리포트 주제부터 만나보시죠. 코로나19 두 번째 걸릴 때는 훨씬 더 아프다. 올해 말까지 코로나19 백신 공급. 네, 오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그 전에 우선 조금 전 발표된 코로나 확진자 현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총 69명, 그중에서 지역 발생이 60명, 해외 유입이 9명이었고요. 국내 발생 환자 가운데 수도권에서만 49명, 그리고 대전 지역에서 7명의 환자가 발생했다는 부분을 또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망자는 2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이번 달 그러니까 10월 들어서 계속해서 그 6일 연속으로 두 자릿수대에서 움직이다가 어제 하루 100명을 넘어섰었죠. 하지만 다시 하루 만에 두 자릿수로 내려온 모습인데요. 강양구 의원이 더 덧붙여 주시죠. 네, 항상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확진 환자 숫자의 추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제는 100명이 넘었다가 오늘은 다행히 100명 미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안심할 단계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너무나 잘 확인을 하시고 계시겠지만은 이게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서도 줄어드는 추세라기보다는 방역 당국이 어떤 집단 감염 클러스터를 발견하면 확진 환자 숫자가 늘었다가 발견하지 못하면은 조금 줄어드는 추세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방역 당국도 계속해서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시민 여러분께서도 지금 상황이 절대로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섣부르게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라는 걸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추석 연휴 이후의 여파는 앞으로도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이셨어요. 오늘의 코로나19 리포트 첫 번째 주제로 바로 들어가 봅니다. 코로나19 두 번째 걸릴 때는
때는 훨씬 더 아프다. 이런 내용인데 최근에 코로나19 재감염 가능성을 두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걸렸을 때 더 아프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던데 이건 진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의 이제 29살 그 시민이 CNN과 인터뷰를 했는데 자기가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다음에 최근에 다시 코로나19에 재감염된 것 같은데 두 번째 알았을 때 증상이 훨씬 더 심하다라고 인터뷰를 해서 이제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과학적으로 확증된 사례는 아닙니다. 이제 과학적으로 확정을 하려면 첫 번째 감염된 바이러스의 변이형을 유전자 분석을 하고 또 두 번째 감염된 바이러스의 변이형을 유전자 분석한 다음에 이 두 변이형이 명백하게 다르다라는 게 확인이 되었을 때 재감염이라고 확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이 누락된 채 본인이 한 번 양성 판정을 받았었고 다 완치가 되었었는데 시간이 상당히 흐른 다음에 다시 코로나19를 앓은 것 같은데 훨씬 더 심하게 앓고 있다라고 이제 호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안을 우리가 그렇게 명확하게 확정된 사례라고 보지는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감염은 확실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방역 당국에서도 재감염 사례로 인정할 만한 사례가 있다라고 국내 사례를 확인을 했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최소한 6건 이상의 재감염 사례가 과학적으로 확정이 되어가지고 확인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 재감염이 확실히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방금 CNN에서 보도한 것처럼 재감염이 되었을 때 상태가 가볍게 앓고 거의 무증상이거나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지 이건 좋은 신호예요. 왜냐하면은 백신을 맞는다라는 게 사실은 바이러스와 비슷한 물질을 몸속에 넣어가지고 면역을 유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진짜 백신을 맞은 다음에 진짜 바이러스가 몸속으로 들어왔을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재감염에 걸렸을 때 가볍게 앓고 지나간다는 얘기는. 근데 문제는 재감염을 앓았을 때 미국 CNN이 보도한 것처럼 가볍게 앓고 지나가지 않고 오히려 더 상태가 악화된다 그러면 이건 이제 여러 가지 골치 아픈 문제들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나 유럽에서 한 번 감염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올 겨울에 다시 재감염이 되면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나아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나중에 백신을 접종을 했을 때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들도 진짜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왔을 때 상당히 상태가 안 좋아질 수 있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재감염 사례가 여기저기서 많이 발견이 되고 그 재감염 사례가 첫 번째 알았을 때보다 더 상태가 안 좋은 쪽으로 많이 발견되면 이건 좀 여러 가지 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좀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저는 그런데 조금 의심이 되는 것이 이게 두 번 걸린 게 아니라 재감염이 아니라 한 번 걸린 게 조금 나아졌다가 다시 심해진 게 아닐까요? 저도 한 번 감기 걸렸다가 조금 나은 줄 알고 바깥에 나와서 7날에 8날에 놀다가 다시 심해져가지고 엄청 고생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 서열을 분석해가지고 첫 번째 감염된 바이러스와 두 번째 감염된 바이러스가 명백하게 다른 바이러스인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 엠요원이 지금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재감염 사례라고 확인된 사례 중에서 그렇게 오해할 만한 건들이 좀 있습니다. 있죠. 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많은 케이스를 들여다봐야 이 재감염 사례가 얼마나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 재감염이 되었을 때 상태가 좋아질지 아니면은 오히려 더 나빠질지를 확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적절한 사례를 또 본인의 경험에 비추어서 네. 저는 허튼 소리는 안 합니다. 네. 좀 모자란 소리는 해도 허튼 소리는 안 합니다. 예. 네. 두 번째 코로나 리포트 주제입니다. 올해 말까지 코로나19 백신 공급이라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 올해 말까지 백신이 공급될 가능성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저는 저분이 왜 저렇게 경솔하게 약간 희망 고문을 막 전 세계 시민들에게 시키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냥 팩트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은 지금 임상시험 3상에 하고 있는 백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그런 백신들이 임상시험 3상에 완료되는 시점이 빨라야 내년 여름이고 그리고 늦은 경우에는 2023년 1월까지 끝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러니까 임상시험이 끝나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상태고요. 물론 임상시험이 진행되는 중에서도 상황이 긴급하기 때문에 긴급 사용 승인의 형태로 일부 백신 공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설사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긴급 사용 승인의 형태로 백신이 사용 승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전 세계 시민들이 77억 명이잖아요. 네. 77억 명 중에서 최소한 30억 명 이상이 백신을 맞아야 돼요. 그런데 그만한 백신을 생산하고 그리고 유통을 시키는 문제가 또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백신 사용 승인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일반 시민들이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시점은 빨라야 내년 말. 그리고 더 늦어지면 내후년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WHO 사무총장이 당장 올해 말이나 혹은 내년 초에 전 세계 많은 시민들이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조금 경솔한 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의 킹슈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내일 킹슈맨에선 송현석 기자와 함께 2020 노벨상 시즌, 노벨상의 모든 것을 알아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